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아이 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국회사에 오점을 남겼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먼저 두 분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해임 건의안 통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정조사를 특위를 가동하기로 해놓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지금 우리 헌법체제가 87년 헌법체제 아닙니까? 87년 현행 헌법체제 하에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그 중에서 2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석 달 새에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졌고 재헌의회, 그러니까 1948년 이후에 지금까지 160여 차례의 해임 건의안 중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이번까지 포함해서 총 8차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해임 건의안은 여야가 밀당을 하면서도 국회 상정에서 가기가 쉽지 않았던 안건인데 지금 민주당이 169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내에 이완이 없게 결집을 해야 되고 핵심 지지층도 결집해야 되니까 오로지 강경 모드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슈, 모든 사건이 다 정쟁거리가 됐고 이제 국회까지도 그 재물이 됐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과반 넘어서 70% 넘는 국민들이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00명 이상의 국민들이 갑자기 희생당한 이런 참사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졌죠. 그게 뭐 시장이 됐던 부시장이 됐던 내무부 장관이 됐던 국무총리가 됐던. 근데 이번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아니 그 경찰서장도 구속도 안 되는 마당에 무슨 책임을 지라는 말이냐라는 투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고요.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었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지만 지금 이번에 투표에 참여한 사람 183명, 한 명이 오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182석의 찬성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하면 개헌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처리까지 가능한 선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야권이 전부 다 일치 단결해서 누군가 책임 좀 져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상민 장관만큼은 안 된다라고 딱 잘라실 일인가? 좀 민심을 야당 얘기 듣기 싫으시면 민심이라도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나누고 있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해임 문제는 진상이 가려진 뒤에 판단할 문제다라면서 기존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를 했고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유족에 대한 최대 배려이자 보호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메시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이거는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을 대통령께서 견지하셨고요. 문책이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거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 나름대로의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하겠고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합의했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하신 거고요. 이제 보통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그게 대통령실까지 가는데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만 하루가 지난 이 시점에 지금 발표를 했고요.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때도 대통령실의 반응이 하루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부권이라는 게 해임 건의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게 법적인 행위로서 거부권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형태가 아니라 무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논리적인 이유를 대는 것으로 거부권이 발휘가 의사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원칙에 근거해서 입각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히신 걸로 그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일단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긍정적인 얘기는 국정조사 상황을 지켜보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당에서 지금 국정조사위원도 빼고 국정조사 아예 안 하고 빠질 것처럼 말하는 것에 비해서는 진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도 진행한다라고 하면 여당도 좀 여기에 따라가서 국정조사에 최대한 이거를 불참하는 것은 좀 지나친 우리 유족들에 대한
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을 좀 하나 먼저 짚어놓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탄핵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는 만약 거부한다면 탄핵까지 진행하겠다라고 일단 말하고 있고 탄핵에 대한 법적 검토가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전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 만약 가서 인용이 되지 않았을 네. 경우에 후폭풍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니까요. 일단 지금은 국정조사에 좀 집중해서 진상을 어떻게 규명할지를 살펴보는 것 여기에 좀 민주당의 당력이 모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언급해 주신 부분인데 야권이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지금 항의해서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의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주당과 합의하기를 예산 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미리 그런 절차와 달리 행안부 장관을 해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의미해졌다. 예산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며 모렴치한 몽리를 부리는 모습은 정말 나쁘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국조위원 사태는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이자 명백한 국민과의 약속 파기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 예고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선 국정조사 보이콧을 지금 거론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야당만으로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렵게 하게 한 국조특위였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활동 예상하십니까? 단독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장관 해임 건의안이 민주당이 예산과 연동해서 이 카드를 썼잖아요. 국정조사 특위도 그렇고 결국은 예산안 합의 부분이 15일까지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그 부분하고 연동돼서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 특위 가동이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땐 지금 현재로서는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만약 민주당 단독으로 간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민주당이 거의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그다음 지금 시간도 활동 시간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난번에 합의에 의하면 1월 7일까지가 합의 시한이니까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활동 시한도 또 늘려야 됩니다. 그것도 본회의도 민주당 단독으로 열어서 활동 시한도 단독 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나왔던 거 재탕 삼탕하면서 정치 공세를 할 건데 이건 사실 지금 단독으로 하는 게 민주당으로서도 쉽지 않을 겁니다. 막상 그렇게 하면 이게 국민들의 아주 쌀쌀한 눈초리에 직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입법 독주 독재에 대한 부분 비판 여론도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예산안하고 연동해서 보고 난 뒤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조영 원내대표께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으니 국정조사가 무의미하다는 말씀 좀 충격적입니다. 사실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상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했냐를 지금 수사팀이 수사하는 거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구조적인 문제를 일부러 안 살펴보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됐는데 서울시는 뭘 했고 행정안전부는 뭘 했고 국가가 안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졌는지라는 좀 포괄적인 분야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걸 살펴보는 것이 이걸 하는 이유이지 이상민 장관의 해임의 이유를 찾으려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영 원내대표께서 지금 국정조사의 틀을 너무 좁게 보시는 것은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단독 진행 글쎄 뭐 대통령실 방금 말했던 바대로 하면 국정조사의 내용까지 살펴보시겠다고 하니 여당도 다행히 지금 뭐 막 사표를 제출하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원내 전술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상민 방탄을 위해서 예산 국회를 자꾸 미루지 말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하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처리하는 그런 좀 지혜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 선진화법 처리 이후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을 예산안 시한으로 못 박은 상태인데 여전히 여야는 법인세 인하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옛날부터 내놨던 정책이거든요. 이건 관련돼서 야당하고 협의를 한참 전에 했어야죠. 지금 이 돈과 관련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5월, 6월 이미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정책 기조를 짜가려고 하고 그런 속에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를 국민들에게로 설명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논문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당의 현실이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 정부 때 법인세를 이게 초고소득층의 법인세를 상당 부분 인하를 해줬는데 결국 이게 법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즉 이 배당을 하는데 다 돈이 쓰여졌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설득해서 민주당한테 왜 법인세를 안 내리려고 하느냐는 여론의 압박을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들이 논리적으로 딸린다는 얘기거든요. 여태까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한 달 남겨놓고 급하게 준비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접고 민주당과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법인세법 인하가 대기업만을 위한 감세가 아니고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기존의 완고한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야당과의 협상에서 접점을 찾기는 과연 쉬울 것인가 이런 의문 좀 들거든요. 아니 저 개인적으로 볼 때요. 법인세 인하 문제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접근하리라고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원내 지도부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게 뭐 복잡한 논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반도체를 가지고 설명을 해봅시다. 세계에서 파운드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대만의 TSMC입니다. 그죠? TSMC가 지금 법인세 22%를 내고 있고요. 대만은 지방세가 없기 때문에 22%만 내면 됩니다. 근데 우리 삼성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25%에다가 지방세까지 합하면 27.5%를 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38개 국가의 평균 법인세가 21.2%입니다. 아니 경쟁 국가들이 세금을 낮춰주고 있는데 시장을 선도해야 될 대한민국이 특히 그게 성장 동력이고 미래 먹거리 사업인데 거기에 세계 기준에다가 맞춰서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게 하자는 게 그게 무슨 어려운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배당금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일가가 가진 지분이 20%입니다. 100억 배당을 했을 때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지만 10억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부자 감세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기 활성화를 막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국정을 운영하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무슨 부자 감세니 이런 프레임으로 볼 게 아니라 국민 경제 생활과 일자리, 경기 순환 이런 측면에서 좀 지혜롭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5일까지는 좀 처리가 될 수 있을지는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당 안팎에서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의원이 주도하는 지역 기반 싱크탱크가 곧 출범식을 할 예정이고 또 다른 지역 조직인 이 산악회 의원 회원 3천여 명과 13주년 기념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국민공감 발족식에도 참석을 하는 등 당내외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전당대회를 지금 앞두고 차기 당권 구도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선 의원의 중진 의원에다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전당대회에서 아무런 뭐 구상 없이 무심하게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틀림없이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역할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권성동 의원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힘 내 세력이 모여서 자 우리가 이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도원결을 해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개인기로 모든 것을 돌파하는데 본인과 친했던 몇 명의 의원들이 함께 모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윤핵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한 배를 탔거나 같이 친하거나 이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서로 경쟁하는 사이라는 점을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정권을 만든 정치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될 만큼의 인물이 그 윤핵관 내에 없다는 것이 지금 이 윤핵관들의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아무리 대통령의 마음을 얻고 당원들의 지지를 약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내에서 당대표를 할 만큼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본인이 직접 출마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당대표라고 본인이 사무총장을 맡겠다.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현실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좀 갑갑증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가운데 장제원 의원이 당권 주자 중에서 누구와 손을 잡느냐도 관심입니다. 장 의원과 연대설이 나오고 있는 김기현 의원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제원 의원하고 많은 얘기를 다 나누고 있지만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더라.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대통령하고 충분한 소통을 잘 하면서 당내 여론을 잘 수렴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가야 된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 계속해서 윤심 그리고 장심과 가깝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현 여론조사와 관련된 지지율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지지율만 가지고 본다면 제가 특정 후보를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가장 큰 꾸준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후보, 당내 기반이 큰 후보가 김기현 의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관계는 우선 두 분이 화답하고 있잖아요. 화답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 제기하는 연대설에 대해서 두 분이 딱 부러지게 아니다. 뭐 부인하는 걸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정 부분 그게 흐름으로 잡혀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원내대표로서 당 공동선대위원장을 했고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은 당시에 후보 최측근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뭐 호흡도 맞추고 모종의 공감대도 형성되고 인간적인 관계도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그게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예. 네. 더불어서 이 당대표 경선 룰과 관련해서도 이 당권 주자들이 서로의 셈법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최근에 PK 또 TK 지역을 중심으로 좀 당원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결국엔 좀 당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좀 많이 모아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2016년도 탄핵 이후에 당의 기반이 많이 와해됐고 그 이후에 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제 외연 확장의 문제가 당면의 과제로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당에서 오랫동안 당을 위해서 봉사했고 당을 지켜왔던 핵심 당원들, 당의 일꾼들이 다 소외되고 배제되는 특히 공직선거에서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는 그런 걸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의 핵심 지지층을 결속시켜서 그것을 외연 확장으로 연결시키는 매끄러운 전략이 채택되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보궐선거라든가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당의 진용을 제대로 갖추고 나다 보니까 당의 핵심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당을 이끌고 갈 중요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순서가 바뀐 측면은 있지만 지금 여론조사 비율 뭐 7대3을 9대1이나 8대2로 하자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 지금 PK, TK 중심의 전략을 짜야 된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당내 결속을 강화해서 외연 확장으로 가는 첫 단계를 밟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 7인의 멤버인 김남국 의원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거나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범죄를 했다면 단일대우로 지키는 게 민주당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네.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된 사실이거나 아니면 그런 사안들을 당이 나서서 방어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사실이 있건 없건 간에 다른 결을 가진 어떤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런 목소리가 바람직하냐라는 거거든요. 내년에 이제 총선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분열했을 때 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정치를 하지 않는 누구나 다 어떤 국민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해서 당이 나서서 방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김종민 의원이 얘기를 했고 김남국 의원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분열하면 반드시 진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면서 비명계와 친명계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비리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건 개인적 비리가 크네라고 생각하면 민주당이 막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막아도 의미가 없고 안 막아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좀 무리하게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
그 중간선의 어딘가는 분명히 저희가 보면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만배라는 이 정치권 로비를 담당했던 인물이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돈을 전달한 흔적을 검찰이 찾아내서 기소를 하는 거 하도록 지금 뭐 수백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문제에 접근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는 건 저는 간단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소환 기소가 임박했다. 그러면 1년 4개월 뒤에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당내 회의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탈 세력이 생기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당 대표도 아니고 당 대표 측근들을 방어하고 방탄해야 되는 민주당 당원들의 그 심정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피로감이 누적됐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적 행동이나 언어로서 표출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별 사면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28일에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역시 여기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제가 일단 그 관련돼서는 김경수 지사 측이랑도 좀 확인을 해보고 물어봤는데요. 그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에 들러리를 세우는 형태의 사면은 김경수 지사 본인도 뭐 거부하는 형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있는 상태라서 뭐 갑자기 또 하면서 복권은 안 하고 사면은 하니 뭐 이런 식의 이제 거래 성격의 사면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게 국민 대통합이라는 대통령의 원래 취지에 맞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복권 없이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높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좀 그렇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그 구속 재판의 결과 내용을 보면 드루킹 여론 조작 혐의 아닙니까? 범죄 혐의가. 이게 이제 그 대선에서 국민의 대통령 선출이 된 의사와 뜻을 왜곡한 거거든요. 조직적으로. 이게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마땅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분이 이게 복권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복권되어서 다음 선거부터 뛴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이런 식의 선례를 저는 남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지난번에 그 사면이 경제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포함한 형태로 국민 통합형으로 가야 된다면 그것까지는 저는 말을 하고 싶진 않은데 거기에 복권 문제는 범죄 혐의에 따라서 국민들의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미친 해악의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저는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그런데 지난 광복절 특사 당시에도 사실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이 좀 오르내렸었는데 당시에도 이 경제인들만 사면되는데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상 정치인들이 사면될 것이다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정치인 사면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발표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난번 추석 특사든가요? 광복절 특사. 광복절 네. 특사 맞습니다. 광복절 특사하고 지금 좀 시점상 좀 다르다고 봐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체제가 출범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고 불편한 이슈들이 제기됨을 해가지고 사실은 자신감 있게 국정을 끌고 가는데 약간의 장애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께서 이제 6개월, 임기 6개월을 지나면서 학습도 많이 되고 정무적으로도 좀 경험치를 쌓아가지고 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가지신 것 같고요. 이제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 통합형 사면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하고 다르게는 이번엔 좀 더 큰 틀로 포괄적으로 가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지난 광복절 때와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감도 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통합형 정치인 사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일단 지난해 11월에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죠. 윤석열 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여론에 반대가 있더라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본인이 사면하는 건 뭐 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통합력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뭐 김경수 지사 복권은 안 하고 사면하고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온다는 자체가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한번 보는 거 아닙니까? 여론이 어떤지 민심을 살펴보는 과정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 대통령이 올곧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